네, 그럼 이번엔 정말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정말 바라는 꿈의 그 대화 주제죠. 템베거라고 하죠. 아주 이 말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뛰는데 10배 오르는 그런 좋은 종목. 뭐 실제로 또 일어나니까 테슬라 같이 또 확 나오니까요. 근데 앞으로도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나올 템베거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템베거 전략이 이제 심루타라고 해서 이제 피터 린치가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주식을 사서 10배가 오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량주는 얼마 안 오르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서 템베거가 나오기에는 쉽진 않아요. 보통 이제 템베거가 되려면 중소형 주라던가 대표적으로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을 때 템베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초보자들이 템베거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를 들어서 템베거가 되려면 이미 벌써 산업이 10년 이상 불황이 와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이 기업도 도산 직전까지 가야 돼요. 그 와중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펼치게 되고 이제 공급이 확 줄게 됩니다. 그러면 사양산업이지만 이제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잠시의 평화 상태가 왔죠. 그런데 뭐 신기술의 발견 아니면은 다시 사이클의 뭐 상승 아니면은 수요의 증가, 정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호황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완전 소외를 받았다가 완전 기대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등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재무제표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재무제표도 꼭 확인해야죠. 그 외에 또 뭐 어떤 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턴어라운드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철강조선 쪽이랑 그리고 태양광 쪽을 많이 봤었어요. 보면은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정책들이 나왔고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이고,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무제표 보면서 이 기업은 1, 2년 안에 망할 수도 있는 기업, 이 기업은 불황이 온다 하더라도 5년, 10년은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지금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특히 태양광이라던가 철강조선은 국내 수요만 보면 안 되고 전 세계의 글로벌 회사들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 통합이 됐다라는 뉴스들이 속속 들려오면서 아, 이제 조금 어떤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주가는 정말 완만한 바닥이 됐구나 라고 했을 때 업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는 그 딱 지점이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가 찾기엔 너무 어려운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잡은 줄 알았는데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들어가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 상황이 왔을 때 주가들이 많이 오르는데, 이게 참 딜레마가 있어요. 정말 이 기업은 1, 2년 안에 망할 것 같다라고 싶은 기업들은 그 상황이 오면은 템베거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죠? 지옥까지 갔다가 이제 지옥에서 염라대왕 악수하고 이제 올라온 주식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치를 완전히 거의 부도 가치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갑자기 호황이 오면서 부도는커녕 완벽한 성장주로 탄생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했던 주식은 이런 기업보다 주가 하락이 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상대, 우리가 말하는 잡주라 그러죠. 이 상대편보다는 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섹터, 그 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대표적으로 뭐 철강주 같은 경우로 치면 작년 여름에 아르셀로미탈이라는 다국적 회사랑 US 스틸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근데 포스코 가격은 한 30% 정도밖에 상승을 못 했거든요. 그 이유가 보면은 다국적 철강사들은 거의 부도나기 직전까지 몰려 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다. 엄청 떨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이라던가 일본, 한국의 철강사들은 흑자 구조를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 좀 덜 하락한 상태였어서 오르는 폭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나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또 좋은 주식의 정의가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나한테 수익 내주면 좋은 주식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앞으로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변동성을 충분히 이겨내고 다시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좋은 주식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주식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이해하신 분이라고 하면 솔직히 본인도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알고 안 좋은 주식인지 구분할 수 있다라고 봐요. 다만 본인의 마음이 여기가 더 벌 것 같아서 나쁜 주식에 손을 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자녀에게 사줄 주식만 사라고 말을 해요. 내 자녀에게 사줄 주식, 예를 들어 자녀가 아빠 저 이 주식 사도 돼요? 라고 했을 때 사도 되라고 하는 주식들은 아빠가 생각했을 때 좋은 주식, 좋은 기업이라 판단하는 거죠. 근데 자녀한테 말릴 정도의 주식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뭔가 안 좋은 내용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자녀에게 사줄 주식을 사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녀에게 넘겨준다는 거는 그게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우량주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를 봤는데 블로그 운영하시는 거기 보니까 그 자녀에게 사주면 안 되는 주식 5가지 뭐 이렇게 해놓으셨던데 그거 한번 좀 해봐 주시죠. 우선은 재무 구조가 불량한 주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불량하다라는 거는 기업이 급속도로 파산할 수도 있는 거고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자가 그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사서 생업에 열중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크게 리스크가 없는, 사두고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뭐 부동산 투자라고 치면은 보통 5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이 주식을 사서 5년 동안은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라 이렇게 보는데요. 나쁜 주식들 보면은 뭐 이제 급등주라던가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던가 사명을 자주 바꾼다라던가 회사가 자주 매각이 이루어지거나 유상증자를 좋아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경영자가 기업에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뭐 다른 거 인수한다던가 문어발식 확장을 좋아한다던가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안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나쁜 기업들만 걸러내고 나도 괜찮은 기업들이 남겠죠. 그래서 나쁜 거를 먼저 속어법으로 지우는 방식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잘 되는 기업,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실 잘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혹은 잘 되는 기업, 안 되는 기업을 사무실만 가봐도 이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공기를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어떤 흐름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주식 투자의 대가로 아주 유명하죠. 그 코스톨라니. 이분이 얘기하신 그 4계절 투자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떠나서 전체 주식 시장의 흐름까지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코스톨라니 투자법을 굉장히 좋아해서 2007년부터 한번 적용을 해봤었는데요. 금리가 이제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실적과 경기 호황이 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됩니다. 이제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는 유럽에 투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주식으로 사라. 부동산은 대출이자 부담이 되니까 팔고라고 하는데 또 한국형 사계절 투자법이라고 또 다르더라고요. 보통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고 2단계는 뭐냐면 여름이라고 해서 금리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제 정점을 찍어 간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식을 팔고 예금을 가입하라고 하죠. 이미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금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금으로 안전자산을 확보하고 이제 주식은 과열이 끝나고 나면 이제 꺾이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주식장이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가 오는 장세가 몇 년 동안 길게 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국가가 금리를 계속 인하하기 때문에 이때는 예금을 매도해서 채권을 투자해라. 채권은 금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채권 ETF라든가 채권 펀드 수익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 2012년 이때만 해도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20%가 넘었었어요. 이때 주식형 펀드들은 정말 뭐 마이너스가 산재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채권형만 홀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금리가 충분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싶을 때는
채권을 다시 팔고 부동산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부동산 대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를 활용해서 이제 임대 수익을 누려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차익 위주로 봤다라고 하면 코스톨라니는 이거를 이제 임대업으로 개념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전체 거시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면 내가 지금 주식시장을 들어갈 타임이냐 아니면 좀 나와야 될 타임이냐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투자하면은 또 바로 따라오는 게 장기 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에게 예. 사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냥 좋은 거 사서 예. 떨어지면 더 사고 그냥 맞아요. 계속 사 모은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결국 팔지 않을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시장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가치 투자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봐요. 나무가 아무리 우수하고 좋은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숲이 불타버리면 이 나무도 손상이 되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우량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큰 하락장이 오면은 이 기업의 주가도 떨어지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물론 그거를 저렴하게 들어가서 기다리는 방식을 하는 투자도 좋겠지만 저는 투자라는 게 가장 그 시기에 가장 좋은 수익을 내주는 투자 종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채권이 좋은 시기에는 채권을 하는 게 맞다라 보고요. 주식이 좋은 시기에는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가는 게 좋다라 보고요. 왜냐하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종목 그 상품에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지. 가장 대세 하락장에서 굳이 나는 주식으로 돌파하겠다라는 건 어렵다라 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식 책을 썼던 작가들이나 많이 강연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10년 이상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에서도 주식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본인도 많은 손실이 났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파도를 역행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다가 부동산이라는 시장이 좀 매력이 떨어졌으면 주식이라는 시장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 보는 거고 주식의 시장이 또 매력이 떨어질 때는 예금으로 갈 수도 있고 채권으로도 갈 수 있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가치 투자는 이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작가님은 언제 파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대형 우량주, 그러니까 아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10년 내내 꾸준히 오르는 주식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없죠. 계속 들고 가면 좋은 주식들이고 자녀한테 물려줘도 좋은 주식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높거나 텐베거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죠. 보통 이런 주식들을 보면은 10년 동안 4배 정도 상승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주식들은 사이클 투자, 아까 같이 철강주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주식을 평생 들고 가야 되는 주식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초보자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상향하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코스트코를 전량 매각을 했어요. 10년 내내 꾸준히 올랐지만 전량 매도한 또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을 언제 팔았느냐?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랬을 때 충분히 수익을 냈기 때문에 즐겁게 정리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말씀하시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성장주가 사업 확장을 하지 않고 배당을 주기 시작할 때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죠. 왜냐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니까. 맞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장의 한계는 다 봉착을 한 거고 이제 배당으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정확한 대답은 아닌 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한창 성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탄산음료라던가 이제 다이어트 바람, 유기농 바람이 불면서 10년 정도 내리막길을 걸었었어요, 주가가. 네. 그리고 배당도 워낙 많이 하는 주식이었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새로운 성장성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커피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걸 봤던 거죠.
그래서 세계 2위 프랜차이즈인 코스타 커피를 인수합니다. 그러면 이제 콜라라는 사업은 성장이 떨어져 가지만 새로운 신성장인 커피로 갈아탐으로 인해서 다시 또 이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장주라 하더라도 사업을 교체해 나가느냐, 또 어떻게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돌파해 나가느냐,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혁신을 하는 기업이냐, 여기에 따라 더 뻗어나갈 기업이냐, 한계일 것이냐를 이제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